이것은 로아다. 나의 동생이자 이 채널의 편집자다. 그녀는 작년 영국 대학에서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뒤 시골집에 내려와서 나와 함께 동업하며 살아가고 있다. 연의 10대라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을 터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시골에 완벽하게 적응해 시골 할머니들 마냥 서울만 가면 피곤해하는 찐 시골 인간이 됐다. 당연하다. 로아는 초짜 시골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그녀는 촌에서 뛰놀던 시골 아이였다. 로아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와 시골 생활을 했다. 우리 집 가정사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지만 아무튼 당시에 난 여러가지 이유로 엄마와 시골에 집을 구했고 막내 로아는 서울집을 떠나 엄마와 합류했다. 중간 학기에 전학을 오게 된 그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 청소년들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학원과 가외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 아이들과의 학력차가 크며 입시 정보의 질과 양도 한정되어 있어 입시 때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탓에 학력 위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낸다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녀가 도시 촌놈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실상 도시 밖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골 아이들이 평소 하얀 한복을 입고 수레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했다. 진짜 건강한 시골 아이였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서울에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전학생. 안녕? 난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야. 근데 여기 애들 사투리 조금 쓰긴 쓰잖아. 완전 신기했어. 처음 왔을 때. 아니에요. 뭐라고 완전 애기잖아, 나도. 나는 애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 줄 알아. 자신의 서울 옷을 보고 시골 아이들이 옷을 다 달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다. 무지한 서울 어린이의 황당무계한 착각이 아닐 수 없는데 그건 아마도 미디어를 통해서 본 시골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뒤섞인 탓일 것이다. 그녀는 전쟁 직후 한국과 조선시대 어린이들의 모습을 밀레니엄 시대의 시골과 헷갈리고 있었다. 긴장을 한 채 시골 학교에 첫 등교를 한 로아는 예상과 달리 시골 아이들이 21세기 옷을 입고 있는 장면과 마주한다. 아이들은 누런 코를 흘리고 있지도 않았으며 도시락을 갖고 다니지도 보자기에 책을 싸서 다니지도 않는 데다가 등에 동생을 업은 채 등교하는 일도 없었다. 서울 학교와 시골 학교의 진짜 차이점은 3가지 정도로 자연환경과 적은 학생 수 그리고 주변 인프라 부족이다. 산과 밭으로 둘러싸인 로아의 새로운 학교는 주변에 도시는 없고 읍내만 있었다. 영화관이나 PC방은 말할 것도 없고 흔한 노래방이나 오락실, 편의점도 없는 촌구석이지만 그래도 번화가는 번화가다. 저기가 가게였어, 구멍가게. 맨날 저기 가가지고 어디, 그거 이거? 아폴로 사 먹었어. 학교 엄청 좋아졌다. 그리고 이 학교는 한 학년당 10명씩 전교생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 규모를 자랑했다. 전교에서 내가 오래 달리기 제일 잘했는데. 전교가 몇 명인데? 13명. 그럼에도 시골 학교는 강하다. 그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축구 골대가 쓰댕이야. 흰색 페인트 칠이 안 돼 있는. 원래 없었어, 이런 거. 나 다닐 때. 교내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으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골프 연습장이 있네. 야야야, 이거 센스 있는 거 봐라. 이렇게 책을 읽는 거야. 뭐야, 너무 귀엽다. 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아무도 읽지 않아서 책이 거의 사갔네, 사갔어. 사갔어. 와, 이런 데서 학교 다녔다. 보통 시골 학교들은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방과 후 활동, 체험학습, 나들이의 퀄리티가 대단하고 전액 지원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 진짜 별의별 프로그램 다 하더라. 막 코딩에다가 막 우주비행사 뭐 이거저거 체험학습 엄청 많이 하더라고. 타 학교와 지원은 비슷하게 받는데 학생 수는 적은 덕분이다. 그래서 시골 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종종 기대 이상이다. 겨울에는 반 가운데에 난로 있어가지고 귤 얹어놓고 귤 까맣게 타면 먹고 막 그래. 네가 난로 세대야? 나이 많은 척해. 언니가 내 초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서 난로가 있었어 학교에? 시골이라 그런가? 아니 나는 연탄 난로 있었지. 연탄 세대인 척가지고. 아니야 난로 있었어. 근데 학기 중이구나. 나만 백수구나. 요즘에 애들 오기 전에.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정글지 말라고 다가가는 거. 아 뜨거. 인간이 너무 커. 아직 살아있다. 와 되네 이게. 아 힘들어. 근데 표정이 옛날하고 달라. 예전엔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애들 나오기 전에 빨리 가자. 왜 무서워 애들? 내가 완전 이길 수 있어. 13명 다 던져도 내가 이겨. 이제 13명도 없을걸?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어린아이들에게 완전히 발릴 자신이 있는 이틀 타넷이다. 교단 이거는 그대로 있네. 빡세네. 이거 교장 선생님도 같이 힘들어야 되는 거잖아. 다 햇볕 아래. 원래는 이제 단상에만 뚜껑이 있고 알아서 애들은 막 선생님 이제 그만하라고.
꽤 예쁘다. 아, 사람들은 줄어드는 학생 수와 부족한 인프라를 시골 학교의 단점으로 꼽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시골 학교의 진짜 무서움은 다른 데 존재한다. 바로 여고괴담 마냥 바뀌지 않는 학우들이다. 똑같은 얼굴들을 10년 동안 봐야 하는데 그중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놈이 하나라도 끼어 있다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예 할 6년 수밖에 동안 없는 봐야 거지. 돼. 아니 심지어 중학교도 같이 갈 걸 애들 다. 1학년 때 본 얼굴을 6년 내내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그대로 중학교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매년 반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던 나 같은 반사회적인 성향의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로아에게도 재앙은 찾아왔다. 로아보다 한 학년 위의 녀석이 로아를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만이냐 여기가. 여기에 네 동네 친구 살지 않았어? 네가 초등학교 살았지. 동창이라고 해야 되나? 너를 따시키던 그녀. 총구석에도 박연진은 존재했다. 심지어 그녀는 코딱지만한 학교에 학우면서 동네 친구면서 학원 친구였다. 로아는 그녀를 피할 수 없었다. 주동자는 아이들에게 로아와 어울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그녀를 고립시키려고 가진 애를 썼는데 아마도 그런 행동의 근간에는 뉴페이스를 향한 시기 질투가 있었을 것이나 사실 무슨 의도였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몹쓸놈이라고밖에는. 걔가 되게 웃겼던 게 너 학교에서 너 안 놀아줬는데 마을 오면 되게 막 반갑게 맞아주고 그랬잖아. 아니 막 집에 놀러 오고 싶어하고 막. 진짜 나 그 심리를 잘 모르겠어. 나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초년진이 외부에서는 로아의 친목 활동을 방해하면서도 동네로 돌아오면 대뜸 우리 집으로 놀러 오곤 했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 기이한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고도의 심리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총구석에서 글로리를 찍고 싶었던 그녀의 노력이 무상하게 아이들은 초년진에게 부응하지 않았다. 교내에서는 그녀의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로아를 왕따시키려는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안타깝게도 비교적 머릿수가 적은 피아노 학원의 아이들은 그에게 쉽게 선동됐다. 결국 로아는 동네에 단 하나뿐인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말았다. 약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옛 동네를 다시 찾았고 근데 걔네 집 아직 거기 살까? 아직 그 그대로 집이? 있던데? 놀랍게도 왕따 주동자의 집 역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 할머니 계시던데. 너 할머니 얼굴이 기억이 나? 그렇죠? 그녀의 할머니도 아직 그 자리에 있는 듯하다. 가서 물어봐. 뭘 물어봐. 걔 어디 사냐고. 복수하고 갔다가. 나 지금 재밌어 연진아 이거. 인진아, 난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물론 농담이다. 그녀를 향한 로아의 악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다. 사실 원래부터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학원에서는 자신을 따돌리는 언니가 동네에서는 놀아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던 것이다. 서울 어린이 로아는 단순한 녀석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만으로 시골살이의 회의를 느끼기에는 시골은 생경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다. 나약한 도시아이에 불과했던 그녀는 이곳에서 벌레와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벌이 막 쫓아와가지고 너 완전, 여기서. 완전 넘어졌지. 더워가지고 막. 원래 이 집 여기 막 벌통 3개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 나무 밑에. 다 치웠네. 아랫집은 양봉업자 할아버지의 집이었는데 로아는 항상 벌떼를 뚫고 등하교를 해야 했다. 자전거를 타고 양봉집 앞을 지나다 보면 벌을 피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벌에게 머리통을 쏘이기도 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벌이 머리카락에 개미 지옥마냥 빠져들어 둘 다 패닉을 하는 바람에 벌이 로아의 두피에 따끔한 침을 놔준 적이 있다. 머리에 벌침을 맞은 로아는 민방요법에 따라 머리에 오줌을 바르고 카드로 침을 제거한 뒤 기사회생했고 그 일을 계기로 벌레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역시 공포를 극복하는 데는 충격요법만한 것이 없는 듯하다. 진짜 좋은 데서 초등학교 다녔네. 그래서 미친놈. 날 물어 제꼈어. 겁나 간지러워. 진짜 이 간지러움이 보이냐? 씨, 노랗게 괴사되고 있어. 강아지가 있는 거. 오, 잘생겼다. 갱럴지 so handsome. 얼마나 오래된 똥이야? 똥이 겁나 100만 년 된 똥이 화석이 됐어. 되게 이상하다. 그대로 살고 있는 앞집 할머니 보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해. 시골에서 로아는 공동체의 소중함도 깨달았다. 몇 안 되는 동네 꼬마였던 로아는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했다. 그가 오르막길에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경운기 태워줬다며. 우리 집 진짜 높은 동산 위에 있었거든. 나 이렇게 가고 있으면 경운기 타고 또 가다가 로아야 태워줄까? 이러면 네 하고 딱 올라타. 하굣길의 농부 할아버지들은 오르막길 위에 있는 집까지 로아를 경운기로 태워다 주시기도 했지만 뭐 이러면서 가. 어지러. 생각보다 탑승감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근데 경운기 별로 안 빠르잖아. 아니 은근 진짜 할아버지가 속도 딱 내잖아. 그럼 기어 탁 한 다음에
진짜 은근 빨라.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던 중에 파워 2가 분명한 아랫집 인싸 할머니는 로아에게 음식을 하나씩 챙겨주시고는 했다. 집에 가는 거요? 무슨 옷을 입은 거야? 이리 와.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줄게. 고양 팥죽. 짭짤하니 맛있어. 당시 로아를 친절하게 챙겨주던 아랫집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다. 여기 원래 벌통이 있었는데 이제 없네요. 옛날에 10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묵직한 거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도 나가면 벌가 들어오는데 한번 안 들어요. 벌들이 안 양식을 들어와. 줘도 안 들어요. 통에 있어도.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당시 로아를 애먹였던 벌들은 할아버지의 작고 이후 모두 할아버지를 따라간 모양이다. 아니 어째 저렇게 커서도 이거를 시시가가 경기 한번 봐. 아, 왜 그대로 계시니까 너무 반갑네. 아이고 내가 너무 좋네. 막 반가웠어요. 정말. 내가 반가워. 그래 내라도 있으니까 좀 낫잖아. 시골에서 로아는 무엇보다도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아직도 생각나. 요 길 있잖아. 뒷길. 엄마가 오늘 냉이국 먹는다 이러면은 밑에 집 애들이랑 냉이 따로 올라가가지고 냉이 캐오고 그랬다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돈 주고 액티비티 하잖아. 직접 캔 냉이로 된장국을 끓여 먹는 경험을 로아는 어린 나이부터 했더란다. 그런 기억은 평생 남아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나 토끼도 키웠거든, 세레나. 아 맞아. 토끼 장작 패놓고 화목 걸려 있으니까. 도랑에서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며 놀고 텃밭에서 나는 딸기를 수확해서 먹었다. 마을길을 내려가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맛있는 걸 하나씩 쥐어줬고 녹음 가득한 곳에서 그녀는 작은 풀들과 곤충들의 이름을 배웠다. 지붕 위로 감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깼던 일도 저수지를 따라 자전거를 달리며 등하교를 했던 일도 로아는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 그만큼 그 추억들이 그녀의 삶에서 잊히지 않는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한때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약간의 편견이 있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이의 경험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하지만 아마도 그건 콘크리트 도시에 길들여진 나라는 사람의 무지였다. 도시에 살 때마다 나는 그곳의 삶에 매몰돼 도시 밖의 삶에 대해서는 금세 잊어버리곤 했다.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본과 동떨어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단순한 삶을 결핍이라고 배웠고 조금 더 갖기 위해 모두가 분투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은 일견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어쩌다 시골로 흘러왔다. 물질과 사람과 돈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부터 멀어졌고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는 건 오직 자연뿐이었다. 고요하고 단순한 삶이었다. 죽은 것을 사는 게 아닌 살아있는 것을 지켜보는 일상이었고 먼 사람들과 교류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내일이었다. 고요하고 단순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삶의 근본에 가까웠다. 부수적인 것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상기하며 난 보통의 정의를 제고했다. 도시 밖에도 삶은 존재했다. 다른 가치와 행복이 있었고 길이 있었다. 놀라운 건 나는 뒤늦게 깨달은 그 사실들을 내 동생은 당연한 듯이 알고 있었단 점이다. 아마도 어린 시절 산골 마을에서 뛰놀던 추억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지구상의 15%에 불과한 콘크리트 도시 너머에서도 현재와 미래 그리고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자연에서 자라난 아이에게 삶은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하루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감기가 걱정된다. 느낀 점 조만간 장작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싶은 날씨가 될 것 같다.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